제29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29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의 정의당 정책 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당 정책 최고위원회의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가요불급 정책 시리즈 세 번째로 홍준표의원의 탈원전을 강요하는 정부, 불완전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정책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근주 의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산업통상 자원 인소벤처 기업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근주 의원입니다. 원전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탈원전 드라이브 정책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고리 1호기 이제 폐역시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것입니다.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탈원전 시대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신고리 올포기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 동안의 협의 과정 속에서 건설 체계를 결정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원전 축소 공고를 합니다. 원전 축소 공고 자체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 관련 처분령에 없는 범위를 넘어선 몰권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공론화 이후에 신고리 오류포기는 다시 건설 재개를 했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국회와도 또 국민과도 어떠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자,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을 제시했고 그리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건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40%의 국민이 탈원전을 지지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또 40%밖에 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국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 원전을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고리 오류포기 문제만 가장 3개월 논의를 했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전력 수급이 가능하냐, 우리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과 관련된 정부의 태도입니다. 국감 과정에서 우리의 원전 경쟁력을 여당 측에서는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경쟁 산업인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고 원전의 우리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최선화하는 그런 태도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기후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가 내놓는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면 미세먼지의 30% 감축이라는 공약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시하려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3020 로드맵은 정말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책 추진의 문제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고리 우르코기 문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신고리 우르코기 문제는 이미 건설 허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서 허가 과정에 어떤 그 기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은 그 원전 허가 자체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고리 오르코기 외에 나머지 원전 건설에 대한 백지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몰 비용 저희가 추산할 때는 8,930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매몰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 문제 이 부분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것들,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이런 부분들의 균형적인 구조를 서로 정해 놓고서 그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감소시키면서 충분히 대체적인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아마 5년 후에는 다시 원전 건설이 실행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문제 삼고 있는 이 기후변화 협약 37% 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30% 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전 없이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은 원전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자. 단순히 탈원전이라는 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원전 비중을 가져갈 것인지 단계적으로 논의를 해가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볼 수 있지 않겠냐.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선순환시키면서 지금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미세먼지 감축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기존까지는 경제급전을 했습니다. 최소한 싼 가격에 전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한다. 우리 산업에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더 중심으로 할 것이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78%가 원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8차 전력수급 계획이 이달 말에 아마 발표될 겁니다. 그럼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어떤 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그 개정 취지 속에는 과거의 그런 경제급전이 아니고 환경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급전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력거래 시스템을 이 환경 안전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해줘야지 실제 감원전도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탈원전이라는 큰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변질시킨 것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안전과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핵이 아니고 감핵으로 그리고 그 원전 비중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씩 단계적인 감축을 해나가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급전에서 환경과 안전,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급전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거래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시스템적인 그 구조 변화를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탈원전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그 에너지에 지금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의 기여도를 매년 국회가 평가해서 얼마만큼 원전의 감소분과 신재생의 증가분이 이렇게 대응이 되느냐, 대체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국회, 정당, 정부, 업계,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이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80%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여당과 야당, 국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의원께서는 국민의당 대변인으로 그다음에 산자위 간사로서 작년에 전기요금 누진제 해결에 당초고 또 이번엔 그 전력으로 이번에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당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인생 선배로서 아빠의 마음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과 보호자, 선생님, 그리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의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부하고 가장 적게 잠을 잡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장래 희망으로 건물주 아니면 공무원이 대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유통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교육개혁은 뒷전입니다. 대입제도 변경, 자사고 폐지가 교육개혁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도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약과 다르게 의장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9월에 발족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회, 교육부 장관이 빠졌습니다. 저는 교육은 국가의 근본 중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교육을 개혁해야 국가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큰 틀에서 12년간의 초중고 내내 입시 준비만 하는 현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창의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중, 장, 노년층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급속한 환경 변화에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국민의당이 교육혁명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 권한이 과학기술정통부에 위임됐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넘어서 혁신과 도전의 역동성에 걸맞는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 현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로 위임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넘긴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과학기술 현장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도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혁신이 가능합니다.
최근 방문했던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 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 다음 시도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문화가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새로운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략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민간과 정부가 함께 첫 번째, 미래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 전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세 번째,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네 번째, 위험과 함께 결실을 공유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부처 간 예산권 위임을 넘어서 연구개발 투자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기혁신본부 시즌2가 아니라 민간주도, 연구자와 혁신가 주도의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 프로세스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장의 혁신가,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장 4명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가정보기관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두 정권에서 국방의 사령탑을 맡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을 마치 심부름 센터 부리듯 하더니 정작 북한 김정일 사망 소식은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기업의 돈을 뜯어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깡패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아 국고를 당진했습니다. 두 정권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은 본연의 임무는 상실한 채 권력의 손아귀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오히려 큰소리치며 적폐청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할 일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보수세력 결집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석고대죄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폐의 뿌리요 총본산격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소환해서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폐청산의 완결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에 주요 상임위 야당 간사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마치 장관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한다고 하여 어장홍, 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게 임명 강행 사인이라도 주지 않고서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홍 후보자가 그토록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이처럼 아나무인의 홍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 저희 국민의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실패와 협치 부족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의 인사 협치를 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당도 청와대의 사인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 이른바 VIP의 뜻만 추종하다가 격교된 말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6개월간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망각한 채 청와대의 입장을 만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국정 운영과 인사 실패에 대한 방조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방조가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어제 해임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MBC에게 늦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1일간 생존을 걸고 방송 독립을 위해 싸워온 MBC 노조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김재철 전 사장 이래 MBC를 망쳐온 주요 간부들 역시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야 합니다. KBS 고대영 사장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을 사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코미디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악법인 현행 방송법의 산물이 바로 고대영 사장입니다. 꼴뚜기가 어물전 걱정을 하는 꼴입니다. 방송법 개정은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니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걱정일랑 하지 말고 하루속히 물러나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조금 바꾸는 것이요, 제도를 바꾸는 것은 크게 바꾸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미루는 것은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방송 장악이고 자기가 하면 방송 중립입니까? 역대급 내로남불입니다. 또 다른 적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MBC가 만나면 좋은 친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부터 선거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등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되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우리 당 자체로 가능한 개혁안도 부지런히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지방선거 공천 논의가 우리 당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론조사 폐지와 수기 배심원제 도입이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 공천 시에 여론조사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다른 공직 후보자 공천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난센스의 극치입니다. 자기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을 아는 국민의 비율도 많아봐야 20, 30%입니다. 현역의 광역 또는 기초의원 이름을 아는 국민 비율은 후하게 쳐봐도 5% 미만입니다. 그런데 현역도 아닌 후보자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론이 있어야 여론조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론도 없는데 조사를 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입니다. 실제로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사람을 심는 방편으로 여론조사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위해 후보들에게 수천만 원씩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삥 뜯기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런 구태를 철폐해야 됩니다. 여론조사의 대안으로 수기 배심원제를 제안합니다. 패널들 앞에서 후보들이 서너 시간 토론을 하다 보면 후보의 자질과 역량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원과 패널들이 끝장 토론을 지켜보고 평가하여 후보를 결정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여론조사와 비교할 수 없이 쌉니다. 국민의당의 갈 길은 공천혁명입니다. 기초 광역의원 공천에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수기 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뉴욕에 지점을 둔 은행들이 뉴욕 금융감독청 DFS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무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NH농협 뉴욕 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계 타은행에서도 거대한 벌금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해외로 날아간 각종 해외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을 개정하여 형량을 늘리고 공소시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알베르트 까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대검찰청에 근무하면서 범죄정보 체계론이라는 교과서를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어느 기자분이 쓴 너무도 원론적인 작은 문구 하나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이 콩닥거리고 있습니다.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수사를 하라는 등, 말하는 등, 심지어 누구를 구속하라는 등 정치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까?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라는 이 원칙을, 이 명언을 지키면 이제 그럴 날도 분명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는 관청이고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면 누구든지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의혹들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하며 최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도 함께 동참하는 뜻에서 제 지역구 안산에 안산시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범죄 있으면 수사 있다는 이것만으로 국민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어느 분이 정치권에 뿌린 비자금 이야기를 자필로 써주겠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국민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긴급 제안합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가 국민의당 당사에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되찾은 금액 1%만 투자하여 국가가 범죄과학수사대학을 만드셔서 절제와 균형이 넘치는 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올 것입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우리 권은희 의원님 계시고 또 법조인 3분이 옆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법조인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과학수사대학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수한 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인력 양성을 만드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운동본부에서 우리 잃어버린 국민의 재산을 반드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당도 함께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MBC 김장경 사장 해임이 결정되고 MBC 노조가 72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제작 일선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국민 예능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C는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무너진 공정성, 공익성을 바로 세우고 하루속히 만나면 좋은 친구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두 번 다시는 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에 어긋난 후보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을 어찌하여 우리 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그 책임을 몰아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역주의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홍 후보자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